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무주의 한 농장 마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싱크홀이 존재한다. 처음에 단순 싱크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구멍을 통해 보게 된 안쪽 세상에 모두 놀라게 된다. 또 그곳에서는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주세계와 가장 가깝다고 불리는 이곳. 오늘은 이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 동굴 다이버가 그곳을 직접 체험한 뒤 한 말이다. 1938년 나무주의 한 소농장에서 목장을 갈던 할아버지는 말이 주춤하며 땅에 주저앉는 걸 보고는 황급히 말에게 달려가는데 말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30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발견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그는 호기심에 구멍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가 땅에 무릎을 떼고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된다. 표면 아래의 공간은 적어도 수십 미터 깊이로 보였는데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물이 가득했다. 당장에 그는 앞으로 농장을 운영하며 아래의 물을 사용할 수 있음에 그저 기쁘고 행복할 뿐이었다. 그렇게 농장으로 돌아온 그는 그곳의 깊이를 정확히 알고 싶어 추가 달려있는 일종의 긴 줄을 챙겨 다시 싱크홀 지역으로 간다. 그는 구멍 안으로 줄을 집어넣기 시작하였고 넣어도 끝이 닿질 않던 그곳의 깊이가 적어도 30m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하지만 추후에 알려진 바로는 확인된 곳의 깊이는 약 120m 이상이었고 그 거대 공간의 끝은 알 수 없었다. 즉 바닥이 없었다. 이후 이 거대 싱크홀은 더 샤프트라고 불렸는데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할아버지의 말에 의해 발견된 구멍뿐이었다. 현재는 입구의 구멍이 꽤 넓어져 사람 한 명이 움츠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지만 여전히 좁은 통로로 인해 장비는 따로 벗어 넣어야 할 정도다. 할아버지는 이 구멍 안으로 수천 톤의 돌을 집어넣어 구멍 근처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으나 넣어도 끝이 없어 포기하였고 그 덕분에 구멍 안 수중 동굴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작은 언덕이 생긴다. 이 거대 싱크홀의 발견은 많은 동굴 다이버들에게 엄청난 호기심을 주었고 아직 동굴 내부에 지도조차 없던 시절 몇몇의 다이버들은 싱크홀의 희생양이 되었다. 1973년 이곳을 방문한 8명의 숙련된 다이버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곳을 탐험했던 다른 다이버들처럼 두 번째 공간까지 탐험 후 돌아올 예정이었다. 구멍 안으로 들어가 30여 미터를 내려가면 앞서 할아버지가 쌓아둔 피라미드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다이버들에게는 첫 번째 구간으로 불리웠고 맑은 물과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으로 시야가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그 언덕으로부터 동쪽과 서쪽 두 갈래로 나뉘는 일종의 통로 구간이었고 일정 깊이로 들어가면 세 번째 구간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서쪽 방향의 통로는 대략 80m의 깊이, 다른 한쪽인 동쪽 방향은 그보다 깊은 120m의 깊이였다. 그리고 일정 위치부터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져 위험했는데 특히 세 번째 구간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전혀 없었고 가이드선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의 우주공간 같아 오로지 손전등과 감각에 의존해야 했다. 그들은 별무리 없이 두 번째 공간으로 진입해 곧 세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통로에 다다른다. 세 번째 구간에 다다른 지점은 워낙 깊이가 깊다 보니 질소 마취에 걸리기 쉬운 구간이었고 혈액의 질소가 과다하게 유입되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산소가 아닌 저질소 가스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일반적인 다이버들의 사고 예방책이었으나 그들은 이를 간과하였다. 먼저 동쪽 방향의 깊은 구간으로 탐험을 떠난 건 글렌, 스티븐, 크리스틴 세 사람이었고 그들은 형제 사이였다. 세 번째 구간으로 유입되는 통로 앞에서 그들은 잠시 머무르며 심연의 세계인 안쪽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러던 중 글렌은 이제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음을 감지하고 두 사람에게 복귀 신호를 보내려 다가가는 순간
두 사람은 갑자기 세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버린다. 글렌은 두 사람을 잡으려고 빠르게 따라 들어갔지만 들어간 순간 그 어떤 것도 눈앞에 보이질 않았다. 엄청난 위험을 느낀 글렌은 즉시 그곳을 빠져나왔고 자신의 두 형제들도 계획대로 그곳을 나와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며 첫 번째 공간의 돌더미 피라미드로 향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감감무소식이었고 이내 글렌은 산소가 부족해 표면으로 올라간다. 그의 산소가 다다랐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도 산소가 없다는 것이어서 그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스티븐과 크리스틴뿐 아니라 같은 그룹이었던 레리와 피터를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도 세 번째 공간에 있었다. 세 번째 공간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비좁았고 출구와 막다른 길로 빠지는 통로가 구분이 어려워 그것을 잘 판단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레리는 너무 위험해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즉시 주변을 살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당장 앞에 있던 크리스틴조차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 다들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에 혼자 돌아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때 위쪽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는 손전등 불빛을 보게 되는데 크리스틴과 로버트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을 때 완전한 질소마취 상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존을 발견하였지만 레리 자신의 산소 전량도 거의 다 달아갔고 누군가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두고 혼자 그곳을 빠져나온다. 스미스 또한 다른 다이버들을 마지막으로 본 곳으로 이동해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약 60m 깊이에 도달했을 때 스티븐의 것으로 보이는 장비들만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공간에 들어간 사람 중 스티븐, 크리스틴, 로버트, 존, 네 사람은 이미 질소마취 상태로 공황과 패닉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질 대로 흐려진 상태였고 당장의 눈앞이 모두 암흑뿐인 우주공간에 떠있는 상태와 같았다. 그렇게 표면으로 올라온 레리의 눈앞에는 나머지 3명의 다이버가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었던 글렌은 자신의 형제들이 오지 않자 장비를 챙겨 빠르게 그곳으로 다시 내려간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산소가 부족해진 글렌은 엄청난 슬픔을 안고 표면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표면으로 올라온 4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은 거대 싱크홀 안에 남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네 번째 공간의 심연 속에서 사망한 스티븐, 크리스틴, 로버트 그리고 존의 사체가 수습되었는데 글렌의 여동생이었던 크리스틴은 다른 다이버였던 로버트와 서로 껴안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존은 동굴의 깊은 바닥에서 그리고 스티븐은 입구로부터 불과 15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된다. (2014년 2월 5일) 5명의 핀란드 출신의 사람들은 동굴 탐험을 떠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카이와 패트릭 그리고 베사와 제리 H, 제리 U는 핀란드를 출발해 스웨덴을 거쳐 15시간 만에 노르웨이에 도착한다. 이들은 동굴 다이버였는데 핀란드에는 다이빙을 연습할 만한 적당한 동굴이 없어 대부분 채석장에서 연습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고 좀 더 도전적인 것을 찾던 중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채워진 동굴을 발견한다. 그들은 다같이 제리 H의 차량을 타고 다이빙을 위한 장비들을 차에 실어 동굴을 찾아 떠난다. 사실 그들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 단순히 동굴 다이빙을 떠나기 위해 우연히 그룹을 맺게 된 사이였다. 그들이 가게 된 흉막동굴은 수심이 130m가 넘는 곳으로 다이빙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이었는데 제리와 일행들은 동굴로 내려가 약 2000m를 다이빙할 계획을 세웠다. 연못 아래에 있는 동굴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m가량 밑으로 내려가야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리와 일행들은 근처에 장비를 내려두고
다음 날인 2월 6일에 잠수를 하기로 한다. 2월 6일 예정대로 계획을 실행하려는데 영하의 추운 날씨와 얼어붙은 물이 문제였다. 몇몇은 장비를 옮기고 또 몇몇은 연못에 얼음의 구멍을 만들었는데 얼음의 두께가 약 30cm 정도로 많이 두꺼운 상태였다. 간신히 전기톱으로 얼음을 잘라내어 충분한 구멍을 만들 수 있었고 제리와 패트릭은 바로 입수에 탐험을 시작한다. 이때 제리 H와 패트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동굴 입구 위에 지상에 도착해 있었다. 제리와 패트릭이 연못 아래의 동굴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어두워지고 점점 빛이 사라져갔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뾰족하고 거친 석회암과 돌덩어리들을 조심해야 한다. 다이빙 슈트가 긁혀 작은 손상이라도 입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굴의 초입은 약 500m의 길이였고 깊이는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약 30m 이상의 깊이였다. 동굴 내부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에어챔버 구간이 있어 이곳에서 다이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동굴 길은 최대 130m의 깊이까지 가파르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었다. 동굴 내부의 길 또한 순탄하지 않아 대부분 좁은 통로로 형성돼 있었는데 패트릭과 제리는 드디어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가장 깊은 지점이라는 표시를 확인했다. 동굴 입구로부터 1000m가 되는 지점이었다. 이 지점부터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어느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90도의 각도로 U자 형태로 꺾이는 구간이 나타난다. 이 구간을 패트릭이 먼저 통과하였고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먼저 통과한 패트릭이 제리의 빛이 보이지 않아 몸을 돌려 돌아보니 제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곧 패트릭은 제리의 장비가 큰 바위에 끼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차렸고 극도의 불안감에 당황한 제리는 흥분을 해 호흡을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깊은 물 속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한 패트릭은 자신의 호흡기를 제리에게 물려주기를 반복했는데 이내 제리의 몸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이후 패트릭은 제리의 죽음에 자신 또한 흥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감압장치와 여러 장비를 점검 후 곧장 지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는데 뒤이어 다이빙을 시작할 나머지 3명이 걱정됐다. 같은 시간 카이, 베사, 제리유는 다이빙을 시작해 출발 20분 만에 에어챔버 구간에 도달하였고 이후 가파른 내리막 구간에서 베사는 약 125m의 깊이에서 잘못된 구간으로 들어가 갇히게 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실린더 2개를 빼야 했고 이후 세 사람 중 가장 앞에 있던 베사가 앞서 제리 H가 사망했던 지점에 도달한다. 동료의 죽음을 본 베사는 패니그람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혔다는 걸 알게 된다. 뒤따라오는 제리유와 카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물속에서의 의사소통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베사가 막힌 통로를 뚫어보려 돌을 발로 차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 본 카이는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소리를 쳤지만 베사는 패닉에 빠져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이러다가는 모두가 죽겠다고 판단한 카이는 베사를 두고 처음 다이빙을 시작한 연못으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카이의 상황도 남은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깊은 물속에서 육지로 상승할 때는 물의 압력 때문에 특정 구간에 머무르며 천천히 상승하는 감압이 필요한데 카이는 이 감압 정지를 몇 차례 무시하고 상승하게 된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라 공기가 많이 있는 구간에서 구조를 기다릴까도 고민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계속해서 수영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와중에 수중 스쿠터도 고장이 나 속도가 느려져 버린다. 한편 반대편 입구로 수영을 시작한 패트릭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보온 조끼에 의지한 채 천천히 감압을 하며 상승을 하던 패트릭은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된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패트릭이 물 아래로 헤엄쳐 내려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 돌을 발로 차고 올라온 배사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패트릭이 물 밖으로 나온 시간은 저녁 9시쯤이었고 다이빙을 시작한 지 8시간 30분 만이었다. 그렇게 패트릭과 배사는 물 밖으로 나와 처음 차를 세워뒀던 곳으로 향하였고 놀랍게도 그 차 안에는 무사히 지상으로 올라온 카이가 누워 있었다. 모스데일 동굴은 약 3,000m 이상의 깊이로 가장 위험하고 깊은 동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날 영국에서 온 6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뒤돌아 나올 수 없었다. 모스데일 동굴은 동굴 탐험 전문가였던 밥 리키가 1941년에 처음 탐험하며 알려지게 되었는데 동굴의 위치는 영국의 요크셔데일스 국립공원에 있다. 모스데일 동굴의 내부 구조는 최소 10km 이상의 터널과 통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형이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좁은 통로가 많아 일반적으로 동굴을 탐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0시간 정도였다. 이로 인해 모스데일은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는 평이 많았고 영국 내 동굴 위험 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이었다. 대부분의 동굴 통로는 걸어서 이동할 수 없었고 엎드린 채로 기어서 이동을 해야 했는데 물 깊이 또한 굉장히 깊어서 보통 사람 목까지 차오르는 정도였다. 모스데일 동굴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주변의 강으로부터 흘러온 것으로 동굴 입구로 유입된 물은 무려 4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배출될 정도로 동굴은 상상하던 것보다 더 깊었다. 1967년 6월 24일 이곳을 탐험하기 위해 영국에서 6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동굴 탐험을 계획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사실 동굴 탐험 전 탐색을 했을 때 동굴 안쪽에서 우렁차게 뻗어나오는 으르렁 소리를 들었지만 동굴의 울음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1번 그룹은 동굴 탐험 전문가들로 구성된 데이브, 제프, 빌, 존 등 6명이었고 그리고 2번 그룹은 전문가는 아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제임스를 비롯해 총 4명으로 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목표는 동굴 내부의 상세한 탐험과 동굴의 확장, 특히 동굴 내에 개척되지 않은 공간에 있는 돌과 바위를 폭파해 길을 내는 것이었다. 동굴 탐험 전 그들이 먼저 탐색을 떠났을 때 동굴이 있는 지역에는 얼마 전부터 비가 많이 내렸지만 동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훨씬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번 그룹이 동굴 탐험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수시로 동굴 내부를 체크하고 있었다. 탐험 당일날의 기상예보는 저녁 시간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정도가 예상되었고 딱히 탐험에 방해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번 그룹의 사람들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며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선은 날씨로 인해 탐험 시간을 저녁 7시 30분쯤으로 변경한 상황이었고 그들 중 한 명이었던 모리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물의 수위를 체크하였고 같은 시간 먼저 떠난 1번 그룹은 거친 통로 구간을 지나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는 구간에 도달한 후 하마라톤이라 불리는 굉장히 비좁은 통로의 시작 부분에 도달했을 시간이었다. 이 통로는 길이 약 270m에 폭은 대략 30에서 50cm 정도에 불과했다. 이 통로는 건조한 상태가 아니었고 바닥에 물이 흐르는 통로였는데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틈새에서 여러 갈래로 물이 흘러가는 구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에 의해 흘러들어가는 구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탐험가들의 예상으로는 그 구간을 지날 때 분명 멀리서 울려오는 물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라 한다. 이 소리는 그만큼 동굴 안에 물이 많다는 걸 의미했다. 한 가지 그들이 간과했던 건 이 통로를 지날 때 워낙 공간이 비좁다 보니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없고 오로지 앞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구간에서
동굴 안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더라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위험을 알면서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같은 시간 동굴 밖에서는 큰 일이 났다. 저녁 9시쯤이 되었을 때 동굴 밖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동굴 입구를 확인하러 간 2번 그룹의 동료는 아까까지만 해도 보였던 동굴 입구가 물에 잠겨 보이지 않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재빠르게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한다. 동굴의 입구가 물에 잠겼다는 것은 이미 동굴 안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동굴 안의 사람들을 구조해야 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수많은 구조 경험에도 불구하고 모스데일 동굴 내부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많은 양의 물 때문에 사실상 구조할 방법이 없었고 더 높은 기관의 구조대에게 비상연락을 취하여 수백 명의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 구조대는 우선 길이 100m가량의 도랑을 만드는 등 물의 흐름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작업으로 물의 수위가 낮아져 구조대가 동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동굴 내부를 기어다니며 수색을 하던 그들은 전날 밤에 홍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1번 그룹의 사람들은 앞으로 기어가던 중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심상치 않은 양의 물을 피해 빠르게 앞으로 전진했을 것이고 물을 피해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기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결국 구조대는 얼마 가지 않아 문제의 비좁은 통로를 발견하였는데 그곳은 여전히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였다. 그때는 이미 6월 25일 오후였고 1번 그룹이 동굴 탐험을 떠난 지 24시간 이상 흐른 뒤였다. 계속된 구조 작업으로 저녁 시간에 다다랐을 때쯤 6명의 탐험가 중 5명을 찾을 수 있었다. 가장 선두에서 그룹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존의 형체는 그로부터 2일 뒤에 발견되었다. 형체를 찾았음에도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여 결국 동굴 안에 형체를 봉인하였는데 몇 년이 흐른 뒤 그들의 가족에 의해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형체를 옮길 수 있었다. 크로아티아의 죽음의 동굴로 알려진 포가니카 베이 동굴. 이곳에서 알려진 사망사건은 2015년까지 4건 정도 보고되어 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드리아해. 아드리아해는 서쪽으로 이탈리아를, 그리고 동쪽으로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발칸반도를 접하고 있다. 이곳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몰려 있는데 대다수가 크로아티아의 해안가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가니카 베이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위험한 동굴이 이곳에 존재한다. 포가니카는 현지어로 사악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곳은 위험지역으로 현지인들도 가능한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9월 10일 저녁 시간 몇 명의 그룹은 잠수 다이빙을 즐기기 위해 아드리아해를 방문한다. 그룹원 중 몇몇은 술을 마신 상태로 다이빙을 하기 위해 포가니카 베이로 향하였는데 얼마 후 독일 출신의 MK라는 남자는 다이빙을 하려고 15리터의 공기를 담은 산소통과 네오프렌 잠수복 그리고 다이브 컴퓨터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간다. 포가니카 베이 동굴은 9m가량 하강해야 입구를 볼 수 있었는데 동굴의 입구는 밖에서 보았을 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형상이었는데 입구의 폭은 2m가량 되었고 입구로부터 10m가량 내려가게 되면 점차 넓어지는 구조였다. 특이한 점은 넓어지는 시점에 양갈래의 길이 존재하는데 한쪽은 표면으로부터 35m 깊이로 깊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약 54m 깊이로 깊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마치 미로와 같은 꼬불꼬불한 통로들이 존재하였고
퇴적물들이 많아 시야를 잃고 방향을 혼돈하기 쉬웠는데, 특히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흙 등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퇴적물들을 건드리게 되면 바로 눈앞에서 손전등을 켜도 시야가 0에 가까워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고, 갇혀버렸다는 패닉에 휩싸여 위험하게 된다. MK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이미 시야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약 54m의 깊은 공간으로 들어간다. MK는 다른 일행들보다 신체 조건이 좋았지만 다이빙 경험은 많이 부족한 신입 수준의 다이버였는데, 자신의 피지컬을 과신한 MK는 54m 깊이의 깊은 공간으로 들어갈 때 조심스럽기보다는 과감하게 다이렉트로 헤엄쳐 들어간다. 바닥 부분에 다다른 그는 다시 위로 헤엄쳐 올라와 깊은 공간에 입구를 나오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깊은 공간에서 나와 실제 입구로 향하는 길과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유사하였고, 동굴 안의 시야가 워낙 좋지 않았던 점, 그리고 MK가 다이빙 전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에 의해 혼동을 하고 작은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MK는 약 20분 이상의 시간 동안 미로 터널을 헤엄쳐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였고, 남은 산소는 대략 35분을 버틸 수 있는 양으로 표면까지 올라가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가 됐다. 또한 물속 깊은 곳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물의 압력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잠시 머무르는 감압정지가 필요해 산소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었다. 같은 시간, 표면에 있던 MK의 동료들은 그가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자 실종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그를 구하러 출발한다. 하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때는 이미 MK의 산소가 모두 바닥났을 시간이었다. 그래서 동료들은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잠수부 2명이 포가니카베이 동굴로 향하여 수색을 한다. 그들은 동일한 길의 입구로 들어가 양갈래길까지 접근하였고, 혹시 있을 사고에 대비해 서로에게 밧줄을 묶어 이탈을 방지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한 사람이 줄이 풀린 채 사라져버렸고, 다른 한 명은 동료를 찾으려다 산소가 부족해진 상태로 급히 표면으로 상승을 한다. 아마 앞에 사라진 동료 또한 MK처럼 여러 갈래의 통로를 실수로 들어가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되었고, 실제로 다음날 깊지 않은 공간의 바닥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그곳에 MK의 시신은 없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공간을 수색하던 중 54m 깊이의 바닥에서 힘없이 처져 있는 MK를 발견한다. 하지만 상태가 좀 이상하였는데, 마스크를 머리에서 빼 완전히 벗은 상태로 여러 장비를 벗은 상태였고,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 구조대는 즉시 수사로 전환해 전날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들 전원을 조사하였고,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다. MK의 것은 물론 동료 전 인원의 다이브 컴퓨터와 각종 장비를 압수해 세세하게 조사하였는데, 특히 물 위 갑판에 있던 의문의 빨강색 얼룩이 이상했다. 모든 인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고, 혈액을 채취하는 등 살인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특히 2명의 동료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MK의 왼쪽 가슴팍의 흉골 부분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확연하게 보였고, 그 깊이는 약 11cm로 대동맥이 관통돼 있었다. 우선 MK의 다이브 컴퓨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그가 다이빙을 출발하고부터 장비가 멈출 때까지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MK가 보트에서 이미 살해된 후 누군가에 의해 동굴로 이동되어 버려진 경우, 동굴에서 살해된 후 버려진 경우, 누군가와의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살해된 경우, 출구를 찾지 못하였거나 출구로 나와 표면으로 올라가는 도중 산소가 모자랄 것이라는 판단에 MK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사용한 경우 등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MK는 동굴에 들어간 후
깊은 공간과 얕은 공간의 갈림길에서 깊은 공간으로 향하였고 약 50m 깊이인 거의 바닥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출구를 향해 다시 상승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동굴 출구와 얕은 공간으로 가는 입구를 혼동하여 얕은 공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약 25분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다시 깊은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패닉한 상태로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였을 것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판단력이 흐려져 익사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진다. 이후 천장으로 올라와 고민 중에 최종적으로 두려움을 못 이겨 스스로 칼을 이용해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갑판에서 발견된 빨강색 얼룩은 조사 결과 페인트로 밝혀졌고 조사기관은 만약 이 사건이 타살이라면 함께 잠수 중에 살인을 하는 게 더 쉬운 방법이었고 여러 정황상 타살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된다며 사건을 마무리한다. 때로는 무모함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미국 텍사스주에는 이곳 주변에서 가장 광대한 크기의 수중동굴 중 하나인 제이콥스 웰이라는 수중동굴이 있다. 무려 40m 깊이의 동굴, 그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도심지에서 현실을 살다 지쳐 자연으로 휴양을 떠나길 원한다. 특히 텍사스주에는 제이콥스 웰처럼 물에 완전히 잠겨있는 수중동굴이 몇몇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동굴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우물 위에 누워 사진을 찍고 물놀이를 즐기는 게 보통이다. 이 동굴은 하루에 약 10,000리터에 달하는 물을 방출하는데 특히나 헤이즈 카운티에 있는 윈벌리에서 북서쪽으로 5km가량 떨어져 있는 사이프러스 크릭 하천까지 이어진 어마어마한 자분천이다. 1983년 리처드와 맥코넬이라는 두 청년은 저녁 무렵 제이콥스 웰 동굴로 탐험을 떠난다. 두 사람은 텍사스 남서부 주립대학에서 고급 수준의 다이빙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누워서 사진을 찍는 우물의 수심은 10m 정도였지만 여러 방향의 물길은 그 길이에 따라 수심 40m 이상의 깊이였다. 그런 이유로 우물 밑에 지하동굴을 탐험하는 것은 전문 다이버에게만 허용되어져 있고 우물 안으로 들어간 뒤 동굴로 이어지는 길은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중 네 번째 공간까지만 접근이 허용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첫 번째 공간으로 들어간 뒤 두 번째 공간을 통과해 세 번째 공간까지 도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공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수심은 입구로부터 약 30m 깊이였고 그곳에는 더 이상의 탐험을 만류하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두 청년은 탐험을 계속하기로 한다.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공간의 통로는 더욱 비좁아졌고 공간의 내부는 더욱 어두워서 위험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고 네 번째 공간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두 사람은 장비를 풀어서 안으로 먼저 밀어넣은 뒤 자신들도 그 공간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번째 공간에 먼저 들어갔던 리처드가 그 안에서 뭔가를 보았는지 황급히 네 번째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로 인해 그는 산소통을 네 번째 공간 안에 두고 나오게 된다. 이를 본 맥코넬은 위험 상황임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즉시 리처드에게 다가가 자신의 호흡기를 물려주었다. 두 청년은 약간의 패닉을 한 상태로 급히 동굴을 빠져나가기로 하였고 맥코넬의 산소를 나누어 마시며 그렇게 동굴을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이콥스 웰 동굴은 우물로 다시 올라올 때 혼동하기 쉬운 두 개의 통로가 존재했는데 한쪽은 앞서 지나온 공간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올라오는 곳이었고 다른 한쪽은 결국에는 끝이 막혀있는 벽인 통로였다. 리처드와 맥코넬은 불행하게도 끝이 막혀있는 통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착각해 올라갔고 결국에 끝에 다다랐을 때 돌로 막혀있는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두 청년이 그곳에 도달했을 때 산소가 모두 바닥 나버렸고 늦지 않은 시간에 구조대가 왔지만 두 청년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59년 영국에 위치한 더비셔주. 이곳에 잘 알려진 동굴인 피크 동굴의 암벽 틈에는 한 청년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대학생이었던 닐 모스는 당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20살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는 성격이 밝아 학교에서든 밖에서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활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던 1959년 3월 22일 영국 더비셔주의 피크 동굴에는 닐 모스를 포함 8명의 영국 구면협회 동굴 탐험가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피크 동굴에 간 목적은 동굴 내부에서 새로 발견한 통로 혹은 틈새를 탐험하는 것이었다. 8명의 그룹원들은 그 새로운 통로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300m가량을 포복 자세로 기어가야 했고, 그들이 40m 깊이에 달하는 새로운 통로에 도착했을 때 통로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비좁아 보였고, 특히 거의 수직으로 형성된 수직굴이었다. 닐 모스는 함께 간 팀원 중에서도 많이 마른 편이었고 키가 180cm가 넘어 팀원들은 그가 통로 탐험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내 닐 모스는 그곳을 탐험할 준비를 하는데, 이때 시간이 오후 3시 30분, 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닐 모스가 수직의 비좁은 틈새로 들어가기 전 먼저 그곳에 사다리를 밀어 넣어 아래로 내렸고, 닐 모스가 서서히 통로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팀원들은 모두 그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10여 미터 아래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사다리를 밟고 내려가던 닐 모스가 실수로 발을 엇디뎌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바위 틈에 끼어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버렸다. 일이 벌어지고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바위를 치우려고 노력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닐 모스는 위에 있는 팀원들에게 내려놓은 사다리를 잡아당겨 자신을 들어 올려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폭이 굉장히 비좁은 통로에서 사다리 또한 양쪽 바위 틈에 꽉 껴버렸는지 아무리 들어 올리려 해도 어느 쪽으로도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결국 팀원들은 닐 모스에게 밧줄을 던져주었고, 닐은 위에서 던져준 밧줄을 재빠르게 몸에 묶은 채 동료들이 잡아당겨 구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 밧줄 또한 아무 소용없이 그냥 끊어져 버렸고, 이후에도 닐을 구조하기 위해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결국 동료들은 닐 모스에게 바위를 직접 치워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에 닐은 옴짝달싹하지 않는 바위를 치우려다 50cm 남짓한 비좁은 통로에서 오히려 더욱 꽉 껴버린다. 그러다 가까스로 동료들에 의해 닐은 몇 미터가량 위로 들어 올려지기도 했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사실 가장 급한 문제는 통로가 워낙 비좁고 깊다 보니 실제로 통로 안에는 충분한 산소가 있지 않았는데, 그런 공간에 갇혀있는 닐은 자신이 분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질식사를 할 위험이 있었다. 결국 닐이 껴있는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마른 몸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오전 일찍 가까스로 섭외한 준베일이라는 18세의 여성이 구조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닐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어 우선은 닐이 껴있는 통로에 공기를 불어넣어 이산화탄소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려 했으나, 이미 닐이 갇혀있던 통로는 사다리며 밧줄이며 온통 진흙으로 뒤덮인 상태였고, 닐은 한쪽 팔이 등 뒤에 위치해 있는 상태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틈새에 끼워져 있었다고 한다. 통로로 구조를 시도했던 준베일리는 6시간여 만에 구조를 포기하고 돌아왔고, 이에 구조대원들은 틈새로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통로 주변을 굴착해 내려가 그를 구조하려 했지만 더 이상 닐의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고 더 이상 구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결국 구조 현장에 합류한 의사에 의해 이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를 원인으로 한 공식적인 닐의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닐의 아버지 에릭 모스는 그곳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아들이 암벽 틈에 갇혀있는 그대로 두기로 냈고, 이후에 그 통로는 모스의 방으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동굴 탐험은 주로 비좁은 통로를 파고들거나 수중 동굴 안으로 다이빙을 한다거나 혹은 단순히 측량과 조사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이야기는 여느 동굴 탐험과는 다르게 안전히 내부 조사를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내의 이야기다. 여느 탐험가들과 동일하게 그 또한 유년 시절부터 탐험과 가깝게 자라왔다. 1923년에 태어난 마르셀 루벤. 루벤의 나이 10대 때, 정확히는 1943년에 그는 동굴 탐험을 떠난다. 당시 동굴 탐험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프랑스의 노르베르 카스트레와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 이 탐험에서 루벤은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어깨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의 동굴 탐험 욕구를 꺾을 순 없었다. 이후 루벤은 여러 동굴 탐험대를 이끌게 되는데, 특히 거대한 크기로 유명하여 동굴계의 히말라야라고 불리우던 라베르나 동굴에서 탐험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여겨졌었고, 입구로부터 약 300m 이상을 내려가면 지하 세계의 강이 있었는데, 이는 동굴 학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사게 된다. 1952년 루벤의 당시 나이는 29살이었다. 그는 라베르나 동굴이 위치한 피레네 산맥 근처에서 여정을 시작해 동굴의 입구까지 무려 2km가량 이동한다. 루벤은 높은 고도에 위치한 동굴 입구에서 새로 고안해낸 장치를 사용해 몸에 케이블을 달은 채로 동굴로 하강 진입하는 형태로 탐험을 시작했고, 동굴 안에서 화산학자 하룬과 물리학자 잭을 만나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들은 동굴 속에서 예정대로 동굴의 측량과 새로운 통로를 찾거나 하는 작업을 하며 동굴을 탐험하는 데 바빴고, 타원형의 공간 끝자락에 있는 거대 바위들의 틈을 지나쳐 측량하려 했지만 이 구간은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탐험을 시작한 지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큰 성과가 없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텐트로 복귀하려고 계획한다. 그런데 그들은 곳곳에서 급류를 탈 때 생성되는 물에 으르렁하는 포효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는 곧 지금까지 탐험했던 깊이보다 더 깊은 동굴 속까지 탐험이 가능한 길이 존재한다는 의미여서 굉장한 기쁨을 느낀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당장이라도 조사를 더 하고 싶었지만 그간의 피로감과 시간이 많이 늦은 상황에 조사는 다음 날로 미루게 된다. 하지만 루벤은 아쉽게도 다음 날 동굴을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루벤과 교체되어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예정대로 다음 날 오전 루벤은 동굴 밖으로 나갈 준비 중이었다. 케이블을 몸에 달고 안전장치가 달린 복장과 헬멧을 착용 후 적절한 위치의 바위에 올라가 입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곧 케이블로 당겨져 약 300m 위에 지상으로 상승을 시작했는데,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던 케이블이 갑자기 멈추어 버렸다. 모두가 놀라 순간 조용히 위쪽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잠시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 확인 중이었고 곧 케이블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동굴 아래에서 루벤의 동료 하루는 루벤이 케이블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렇게 루벤이 약 10m가 넘게 상승하던 중 동굴 아래에 있던 하루는 루벤의 짧은 신음을 들음과 동시에 그가 가슴에 차고 있던 불빛이 빠르게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루벤은 케이블에서 추락하면서 그가 올라가며 지나쳤던 거친 표면의 바위들에 부딪혔고, 이리저리 튕기고 굴러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약 30m가량을 굴러서야 멈췄다. 동굴 안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루벤에게 모여들었고, 그에게 손전등을 밝혔을 때 루벤의 얼굴이 피범벅이 된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루벤의 신체 상태가 심상치 않아 함부로 그의 몸을 일으키거나 할 수 없었고 가지고 있던 텐트를 들거삼아 루벤을 침대에 눕혔다. 그곳에서 동굴 밖의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팀 닥터에게 루벤의 상태를 상세하게 전달한다. 조심스럽게 루벤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제거하였는데 제거 도중 헬멧에서 큰 충격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두개골에 부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루벤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는데 추락 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지와 상관없이 침을 흘리며 턱이 불편해 보였다. 동굴 밖에 있는 팀 닥터가 안으로 오기까지 케이블 수리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루벤의 상태는 입과 콧구멍에서 피와 거품이 흘러나오는 등 더욱 악화되는 듯 보였다. 이때가 오후 8시쯤이었고 사고 난 오전 시간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결국 다음날 오전 9시가 지난 시간에 케이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입구에서 들것을 든 안드레 메리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굴 밖 지상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 구조가 늦어진 것이었다. 루벤의 상태를 확인한 안드레는 그의 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놀라고 외마디로 말했다. 안드레가 판단하기에 루벤은 이미 두개골과 척추에 심한 골절이 발생한 듯 보였고 우선은 골절된 팔에 뼈를 다시 맞추어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한에 응급처치를 한 후 그를 동굴 밖으로 이송하는 게 급선무였다. 또한 당시에는 장비의 기술력이 부족해 아무리 루벤을 들것에 잘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케이블로 당겨져 올라가는 중에 벽에 부딪혀 다시 추락할 위험이 컸다. 안드레는 미리 챙겨온 장비를 활용해 루벤의 머리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였고 동굴 밖에 있던 팀원들 또한 자신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지만 동굴 안으로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 루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동료애를 발휘했다. 그러나 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중 그들은 루벤으로부터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고 규칙적이지 않은 연속된 거친 호흡을 내뿜던 루벤은 그로부터 몇 분 후 세상을 떠난다. 이때는 이미 8월 14일 밤 10시 15분이었고 그가 사고를 당한 지 꼬박 36시간이 흐른 뒤였다. 동료들은 루벤을 그곳에 묻기로 하고 틈새가 나 있는 공간에 그를 넣은 후 그 위에 자갈을 쌓고 큰 바위로 가려두었다. 이후 동굴 안에 있던 하룬, 잭, 안드레 세 사람은 루벤과 같은 방법으로 케이블을 이용해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케이블이 멈추는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모두가 빠져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지만 모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52년 루벤의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노르베르 카스트레에 의해 루벤의 시신은 라베르나 동굴에서 화장되었고 그렇게 동굴 탐험밖에 모르던 청년은 자신이 좋아하던 동굴에서 영원히 잠들게 된다. 1925년 1월 한 남성이 미국 켄터키주 메머드 동굴 안을 기어다니며 탐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발 위로 큰 바위가 내려앉아 지상으로부터 약 20m 지하에 갇히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앞으로 25시간 동안 자리에 누워 죽음과의 사투를 벌인다. 플로이드 콜린스는 유년 시절부터 메머드 동굴 근처에 살았다. 주변 환경 탓인지 이미 그는 6살 때부터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동굴들을 혼자 탐험하는 걸 즐겼다. 그러다 보니 동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지식 수준도 일반 동굴 탐험가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특히 10살 무렵 학교를 그만두고는 지역에 있는 동굴 안을 탐험하며 사람들에게 판매할 유물을 찾아 나섰다. 그의 나이 14살 무렵 한 지질학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플로이드는 비용을 받고 동굴을 안내해 줄 정도였고
이 인연으로 플로이드는 그로부터 지질학을 배우게 된다. 이후 플로이드는 그가 살고 있는 켄터키주 지역에서 최고의 동굴 탐험가로 이름을 알렸고, 그는 동굴 지하에서 탐험 중 크리스탈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여러 이권 다툼이 있은 후 그는 동굴 통로와 내부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 곳곳을 기어다니며 주변의 자갈과 석회암을 치우거나 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지속한다. 그는 종종 맨홀 크기 정도의 구멍으로 들어가 기어다니며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곳은 들어갈수록 공간이 점점 좁아졌고 어느 순간 불빛도 없어졌기 때문에 항상 랜턴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 그 와중에 플로이드는 10cm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비좁은 구간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작업 중 그는 자신의 랜턴이 머지않아 꺼질 것이라는 걸 알았고, 내일 이어서 작업을 할 계획으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작은 공간들을 나오던 중 그의 실수로 랜턴이 나가버려 암흑 속에 있게 된다. 하지만 초행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전진을 하며 나오던 중 암석이 부서지며 거대한 바위가 그의 발목에 떨어진다. 플로이드는 반대편 발로 그 바위를 힘껏 밀어봤지만 비좁은 통로에서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그의 움직임 탓에 떨어진 주변의 자갈과 돌에 더 강하게 짓눌렸다. 그는 곧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자신이 기어서 나온 구덩이 아래에 얼굴이 위치한 상태였다.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게, 조금만 움직여도 주변에 있는 돌과 자갈들이 떨어졌고 바닥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뾰족한 돌들이 있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지쳐서 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소리를 질러 도움 요청을 했는데, 이 시간이 무려 25시간이나 지속됐다. 당시 플로이드는 세 곳의 거주지를 두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집주인은 그가 돌아오지 않아도 다른 집에서 잔다고 생각해 그를 찾지 않았다. 그의 실종을 깨닫고 가장 먼저 동굴로 향한 것은 17살의 보석상이었다. 그는 동굴 탐험은 익숙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지하 지형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앞서 플로이드가 지나온 10cm 구간 등 비좁은 통로에 도달하는 것은 그에게 역부족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비좁은 통로와 지늘기 많은 구간은 위험하다며 접근을 어려워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대부분의 동굴 내부는 대부분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플로이드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던 동굴은 진흙과 흙이 많아 붕괴되거나 휘말릴 수 있어 위험했다. 결국 플로이드의 형제 호머 콜린스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는 곧장 동굴로 들어가 통로 안을 파고들어 플로이드와 3m 거리까지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플로이드의 발을 누르고 있는 바위에 접근하기에는 통로가 너무 좁다는 걸 깨닫고, 호머는 우선 커피와 소시지를 가져와 플로이드에게 준다. 호머는 플로이드의 발 쪽으로 접근할 수 없자 우선 머리 쪽에서부터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 자신의 손가락 피부가 너덜너덜해지는 것도 모르고 호머는 미친 듯이 굴을 파내다 잠시 휴식 후 다시 동굴로 들어가 약 8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 안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자 호머는 발을 누르고 있는 바위를 쇠질에 때려친다. 계속된 구조 작업 중 윌리엄 밀러라는 기자가 왔고, 그는 플로이드를 만나길 원했는데 그의 몸무게가 50kg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플로이드가 있는 곳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었으나 구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했다. 이후 지역 소방관이었던 로버트가 와 플로이드의 상태를 파악했는데, 플로이드를 꺼내기 위해서 밧줄을 사용하거나 여러 방법을 고안하던 중 플로이드가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것을 알게 된다. 재빠르게 로버트와 호머는 30m 길이의 밧줄을 들고 플로이드를 만나러 내려간다.
플로이드를 끌어당기기 전 그에게 먼저 약간의 위스키와 진정제를 주며 안정을 시켰고, 어쩔 수 없이 밧줄로 플로이드를 묶어 잡아당기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때 존이라는 플로이드의 소꿉친구가 등장한다. 존이는 굉장히 작은 체구로 플로이드 근처까지 접근하여 그의 몸 주변 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작업 끝에 플로이드의 상체와 허벅지 위쪽까지 공간을 확보해낸다. 윌리엄은 이 공간을 파고 들어가 지렛대 원리로 돌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좁은 공간과 적절한 장비가 부족해 역부족이었다. 이후 수없는 사람들과 구조대들, 특히 호머, 윌리엄, 조니의 교대 구조 작업으로 구조의 희망이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굴 천장이 처지며 내려앉을 위험이 발생하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간다. 결국 동굴 내부의 벽이 무너져 내려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 된다. 결국 기술자와 광부들로 구성된 켄터키주의 구조대가 본격적으로 구조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방법을 바꿔 플로이드의 위치와 평행한 갱도를 만들기로 하였고, 며칠간의 작업 끝에 그가 갇혀있는 구간을 볼 수 있는 곳까지 땅을 파내었다. 하지만 플로이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추후의 검시관에 의해서 플로이드는 이미 3일 전쯤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된다. 끝내 밝혀진 바로는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바위의 무게는 고작 12kg 남짓이었다고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1983년 3월 미국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태어난 도널드 세로네의 이야기다. 그가 멕시코 코즈멜에 위치한 에어로리토 동굴에서 다이빙을 즐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 도널드는 성장기의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 그의 나이 16살 때 일찍이 감옥살이 경험을 하게 된다. 순탄하지 않은 성장기를 보낸 도널드는 킥복싱과 무에타이를 배우며 MMA 선수로의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대회에서 9전연승을 거두는 등 실제로 실력이 좋은 수준이었는데, 그로 인해 이름 있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한다. 도널드는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였는데,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격투기 외에도 오프로드 자전거, 수상스키, 황소타기 등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스포츠를 즐겼다. 그런 그의 성향은 그를 자연스럽게 수상 스포츠 세계로도 이끌었는데, 특히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유독 좋아했다. 그러던 중 도널드는 2018년 8월 동굴에서의 다이빙을 도전하기로 했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멕시코 코즈멜 동굴로 향하게 된다. 멕시코로 떠난 도널드는 그의 친구 알렉스와 함께 난파선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치며 다이빙을 즐겼다. 하지만 도널드는 워낙 스릴과 위험을 즐기는 성향이 강해 평온하게 즐기는 다이빙보다는 좀 더 도전적인 걸 원했고, 그들은 에어로리토 동굴로 향하게 된다. 에어로리토 동굴은 멕시코 코즈멜의 남쪽 항구 근처에 있는 동굴로, 당시에는 이곳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에어로리토는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지표면 아래에 형성된 석회암이 붕괴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싱크홀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동굴 내부에는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작거나 거대한 웅덩이들이 많았고, 표면으로부터 대략 6km 지하에 형성되어 있었다. 도널드와 알렉스는 이 동굴 다이빙을 위해 여분의 산소통을 추가로 구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동굴의 시작 전부터 중간중간에는 앞서 먼저 다녀갔던 다이버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가이드 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쿠키라고 불리는 직관성조음 방향신호가 표기되어 있어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그것을 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다이빙을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동굴 다이빙 중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이런 가이드 선을 무시했을 때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동굴 곳곳에 고정된 형태로 된 것 등 보통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표면에서 에어로리터 동굴 안으로 들어와 다이빙을 시작한 도날드와 알렉스는 동굴 내부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을 하며 다이빙을 하고 있었고, 잠시 경관을 보기 위해 알렉스는 부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부력 장치를 잠시 고정하려 했는데 그의 부력이 잘못 조정되어 동굴 천장에 몸이 닿게 되었고, 당황한 알렉스는 발로 벽을 찬다.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빙빙 돌며 회전하던 알렉스는 주변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감싸져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를 본 도날드가 급하게 그에게 다가와 줄을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극도로 당황한 알렉스는 계속해서 중심을 잡지 못했고 빙빙 돌다가 바닥을 차고 굉장히 흥분을 했다. 동굴이나 물속 바닥은 보통 퇴적물과 흙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만 휘집어 놓아도 시야를 전부 가리게 되어 굉장히 위험하다. 도날드는 우선 알렉스와 함께 휘말리지 않기 위해 그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후 시야가 확보되길 기다렸다. 사실 이런 위험한 다이빙을 할 때 다이버들 간의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다. 패닉에 빠진 사람은 본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도날드도 알렉스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내 그는 알렉스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접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선에 뒤엉켜져서 퇴적물의 시야가 없는 알렉스에게 다가선 순간 같이 뒤엉켜져 방향 감각을 잃게 된다. 이제는 도날드 또한 알렉스와 함께 패닉이 왔는데, 동굴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에야 잠시 안정을 가질 수 있었고, 패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한다. 이미 시야는 0에 가까워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차분히 장비를 점검하고 산소통의 수치를 확인한다. 그때 미리 챙겨온 여분의 산소통의 존재가 기억났고 이내 조금은 안도감이 생겼다. 그는 눈을 감고 차분하게 앉아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짜려고 노력하는 한편 주변을 살피며 알렉스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다. 도날드는 다이빙 전에 보았던 동굴 내부의 지형,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며 보았던 내부 지형들을 최대한 떠올리려고 노력하였고, 출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계획을 짜내었다. 또한 도날드는 동굴에 들어오면서 착용하고 있던 나침반을 이용해 126도라는 출구 방향을 미리 기억해 두었고, 그 방향대로 우선 수영을 해나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 벽을 만났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길이 나오지 않자 도날드는 다시 한번 패닉이 오게 되는데,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 판단을 내려보니 현재 위치가 출구로부터 1km는 좋게 떨어져 있었고, 그 구간 또한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었다. 또 한 번 도날드는 자리에 앉아 다이빙 전 보았던 지도와 자료들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이때 앞쪽 동굴에 틈이 있다는 것이 기억났지만 그 틈은 두 가지였는데, 한 곳은 출구로 나가는 방향, 나머지 한 곳은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그는 확신이 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한쪽 방향으로 헤엄치기 시작한다.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도날드는 지형을 살펴보다 눈에 익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도날드는 처음 이곳에서 다이빙을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다가 문득 자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류와 맞서며 헤엄쳤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류와 맞서며 헤엄치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수영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패닉하게 된다. 결국 도날드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왔고 과호흡에 시달리며 마지막을 준비하듯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헤엄을 치기 시작한 그는 산소통의 게이지와 다이빙 장비를 확인하며 공기의 잔량을 체크하였고, 이제는 1시간가량의 시간만이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도날드는 익사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그래서 부력장치를 이용해 우선은 동굴 천장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했다. 동굴 천장에 앉아 도날드는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길 것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그간의 가족들과의 시간을 회상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문득 도날드는 나약한 생각을 하는 자신의 극도로 화가 나게 된다. 이내 다시 탈출을 결심하고 이번에는 동굴 천장을 따라서 길을 찾기 시작했다. 여전히 정신은 흥분 상태였지만 미친 듯이 길을 찾으려고 움직였다. 천장 주변을 탐색하던 중 벽에 난 균열을 발견하였고, 도날드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넓히려고 안간힘을 쓴다. 더욱이 그 틈을 통해 초록색 빛이 새어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은 도날드를 더욱 흥분시켰고, 그 틈을 통해 입구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번에는 그의 산소통이 벽에 걸렸지만 이것은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가까스로 도날드가 틈새로 나오자 이곳은 정확히 동굴밖이었고, 이제는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도날드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낀다. 이후 도날드가 물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다행히도 살아있는 알렉스를 발견하였는데, 추후 알렉스는 도날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앞으로는 절대 함께 다이빙하지 말자. 이에 도날드는 짧게 노라고 대답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가벼운 안부 문자를 남겼다. 미국에는 많은 수의 동굴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타주에 위치한 너티퍼티 동굴은 과거 한 사건 때문에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번 이야기는 동굴 탐험 중 통로에 완벽하게 몸이 끼어버린 존 존스라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다. 우선 그의 유년 시절은 부모님 포함 9명의 대가족이었다. 존의 아버지는 동굴 탐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존 또한 아버지 덕에 동굴 탐험에 관심이 생겼다. 그의 나이 26살이 되던 때 그는 결혼을 해 1살의 딸이 있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존은 의과 대학을 다니며 의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 집에 온 존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너티퍼티 동굴 탐험을 계획한다. 너티퍼티 동굴은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는데, 1960년대 카버 데일이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너티퍼티 동굴은 특히 좁고 미끄러운 구간이 많았고, 열수 분출구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동굴 내부가 굉장히 좁고 꼬불꼬불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는 의미이다. 깊이만 약 50m에 달하는 너티퍼티 동굴은 사실 존 존스가 동굴에 방문한 때로부터 약 5년 전인 2004년에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었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 한동안 폐쇄되어 2009년까지 동굴은 일반인의 입장이 금지되었었다. 그러다 다시 문을 열자 연 관광객이 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너티퍼티 동굴에는 몇 가지 탐험 코스가 있었는데, 존 존스와 그의 일행은 넓고 탐험하기 좋은 일반적인 코스로 가지 않고 좀 더 도전적인 곳을 찾아 비좁은 통로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종종 도전하는 코스이긴 했지만 따로 길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흔적에 의존해 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코스를 갔어야 했는데, 그의 도전 정신은 곧 큰 사고로 이어진다. 너티퍼티 동굴 내부 구간의 특징은 비좁은 통로를 가까스로 빠져나오면 마치 막혀있던 것에서 튀어나오듯 넓은 공간에 도착하게 되는 코스가 많다. 존 존스도 이를 예상하고 앞에 나타나는 좁은 통로를 피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된다. 존 존스와 그의 일행들은 벽에 난 작은 통로를 발견하고는 머리를 먼저 밀어넣어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로가 계속 좁아질 뿐 계속해서 큰 공간을 마주할 수 없었다. 알려진 바로는 존 존스와 일행이 처음에 올바른 통로로 들어갔지만 앞으로 진행하던 중 들어가도 공간이 없어 탐험을 절대 하지 않는 스카우트 이터와 에드푸시 구간으로 잘못 들어갔다고 판단됐다. 이곳에서 존 존스는 가파른 내리막을 만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가던 존 존스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다행히 다른 일행들이 존 존스를 발견하고 그의 구조를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존 존스가 더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제 통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존 존스의 발뿐이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존 존스는 그곳에서 3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구조대는 존을 구출하기 위해 동굴 벽에 윤활유를 발라서 밀어내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었다. 결국 벽을 뚫어내어 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존이 들어간 통로 바로 위에 천장이 낮아 그를 끌어올리기에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이 방법은 실패하였고 굉장히 많은 인원의 구조대가 현장에 있었지만 존이 위치한 공간이 협소해 단 한 사람만이 직접적으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구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문제는 존의 현재 자세였다. 존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자세로 머리가 바닥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몸속의 모든 피가 뇌로 향하고 있었고 이는 곧 심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구조대는 존이 패닉하지 않도록 그의 아내와 존이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마침내 구조대의 로프 설치 작업이 끝나 도르래를 이용해 존을 좁은 틈에서 빼내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존을 어느 정도 빼낼 수 있었고 구조대 중 한 명과 틈새로 눈이 마주칠 정도였다. 이대로라면 무사히 구조가 될 것이라 예상되었고 존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거의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쯤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던 구조대원들이 한순간에 뒤로 넘어져 버렸다. 그중 한 명은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기도 했는데 원인은 동굴벽에 박아 고정해둔 도르래 중 하나가 벽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다. 바위가 부러지면서 도르래가 풀려버렸고 그와 동시에 로프가 느슨해지면서 존 또한 다시 틈새로 박히게 됐다.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인 존 존스는 무방비 상태로 얼굴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수차례 구조 시도를 반복하던 중 한 구조자가 존에게 말을 걸었으나 돌아오는 응답이 없어 공식적으로 2009년 11월 25일에 존 존스의 사망을 확인한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정지로 알려졌고 존을 그곳에서 빼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그가 들어갔던 틈새에 시멘트를 부어 틈새를 막아버렸다고 한다.